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다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크레아티닌이 이미 올라가신 분이라면 이 익숙한 음식들이 조용히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외래에서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대략 10명 중 7명은 채소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서도 왜 수치는 그대로냐 하고 물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채소를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콩팥 수치를 갈라놓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같은 나이, 비슷한 혈압, 비슷한 당뇨 상태인데도 어떤 분은 6개월 뒤 크레아티닌이 안정돼 있고 어떤 분은 0.2, 0.3씩 더 올라가요. 처음엔 약 차이인가 싶었는데 식탁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채소 습관이 오히려 남은 콩팥 기능을 빨리 닳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요? 무섭죠? 저는 신장내과에서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고 특히 60대 이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을 수천 명 진료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콩팥이 약해진 뒤에는 젊을 때의 건강식이 그대로 건강식이 아니에요. 둘째, 채소 종류보다 더 무서운 게 준비 방식일 수 있어요. 셋째, 몇 가지만 바꿔도 수치가 더 나빠지는 속도를 꽤 늦출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는 콩팥을 힘들게 하는 최악의 채소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고 뒤에서는 실제로 부담을 줄여주는 채소 5가지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조리 전 준비법 하나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준비법 하나 때문에 같은 채소가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갈려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믿고 계신 습관이에요. 아침마다 시금치 한 줌, 바나나 한 개, 때로는 토마토나 아보카도까지 넣어서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이런 조합, 건강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변비에도 좋다, 혈관에도 좋다, 항산화에도 좋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 이야기예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칼륨입니다. 콩팥은 몸속에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고로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출구문이 반쯤 막힌 상태예요. 좋은 물건이라도 나갈 길이 좁으면 결국 쌓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칼륨이 대략 800mg 이상 들어있고 바나나 한 개도 400mg 안팎이에요. 여기에 토마토 하나, 아보카도 반 개가 더해지면 아침 한 끼만으로 칼륨 부담이 확 뛰어요. 젊고 건강할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레아티닌이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분들에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DIGO 만성 콩팥병 진료 지침에서도 3기 이상에서는 칼륨 관리가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냐하면 혈중 칼륨이 올라가면 단순히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사구체가 더 열심히 걸러내려고 무리하고 그 부담이 반복되면 손상이 빨라져요. 그러고 나서 크레아티닌이 더 오르고 오르면 또 남은 기능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조용해서 더 무서워요. 고칼륨은 증상이 애매합니다. 약간 피곤한 것 같고 다리에 힘이 좀 없고 손발이 저린 것 같고 심하면 맥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세요. 실제로는 혈액 검사 수치가 먼저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높아지신 분들은 채소 자체를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지금 드시는 채소 목록을 한번 냉정하게 다시 보셔야 해요. 건강식도 콩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는 시금치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분에게는 좋은 채소예요. 근데 콩팥이 약해진 뒤에는 같은 음식도 부담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외래에서 식단표를 펼쳐보면
의사 선생님이 채소 먹으라 해서 더 열심히 먹었어요 라고 하세요. 맞아요. 채소는 드셔야 해요. 그치만 아무 채소나 아무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는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놓쳐요. 옥살산이 높은 채소를 매일 반복적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금치, 근대, 비트, 아몬드 같은 식품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여요. 영양가도 높고 인터넷에서는 거의 만능처럼 말하죠.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이 옥살산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옥살산은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아주 작은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통증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미세한 결정들이 신장 조직, 특히 여과를 담당하는 아주 섬세한 부위에 반복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아주 고운 모래가 물길 안쪽을 매일 조금씩 긁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에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6개월, 1년, 3년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CJASN에 실린 연구들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군에서 옥살산 부담이 높을수록 신장 조직 염증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지만 적어도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건강 채소니까 매일 많이 먹자는 접근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생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갈아서 농축해서 드시는 방식은 부담을 더 키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그럼 시금치도 안 되고, 근대도 안 되고, 비트도 안 되면 채소를 뭘 먹으라는 거냐 하고요. 너무 극단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빈도와 양, 그리고 준비 방식이에요. 콩팥이 약한 분은 고옥살산 채소를 매일 기본 반찬처럼 두는 습관을 끊으셔야 해요. 가끔 드시더라도 데치고 물을 버리고 양을 줄이고 다른 저칼륨, 저옥살산 채소로 돌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채소를 갈아 마시는 습관이에요. 아침마다 그린 스무디, 녹즙, 해독 주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씹어 먹기 힘들어서 한 번에 여러 채소를 먹으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이런 이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뭐가 문제지 싶어 하셨던 환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이 방식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 구조가 남아 있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장내 세균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믹서기로 곱게 갈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장내 발효 양상이 바뀌고 어떤 분들에겐 인독실 황산염, 피크레실 황산염 같은 요독성 물질 생성이 늘 수 있어요. 네이처 리뷰즈, 네프롤로지에서도 장내 세균 불균형과 요독소가 만성 콩팥병 진행과 연결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스무디 한 잔이 당장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매일 반복되면 이미 약해진 콩팥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 마시면 양 조절이 무너집니다. 시금치 반찬으로 한 끼에 한 젓가락 드실 양을 스무디로는 2줌, 3줌씩 넣게 되거든요. 바나나 한 개, 토마토 하나, 케일, 시금치, 견과류까지 한 컵에 들어가요. 씹어 먹으면 많아서 못 먹을 양을 액체로는 금방 마셔버립니다. 결국엔 칼륨도, 옥살산도, 당분도 한꺼번에 밀어넣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커져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칼륨이 높은 채소와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무심코 매일 드시는 것. 둘째, 옥살산이 높은 식품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 셋째, 채소를 갈아서 농축된 형태로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콩팥이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꽤 달라집니다. 진짜 차이 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예요.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만 알아서는 식탁이 비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알아야 오래 갑니다. 외래에서 식단 조절이 성공하는 분들은 무조건 금지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안전한 채소를 먼저 정해두고 그 채소를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드실지 결정합니다. 전략이 있어요?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만성 콩팥병 1기에서 3기 혹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분들께 더 잘 맞습니다. 4기, 5기이신 분, 이미 투석 중이신 분은 같은 채소라도 허용량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칼륨 제한 폭이 훨씬 엄격해질 수 있으니 담당 신장내과와 반드시 맞춰보셔야 합니다. 이건 꼭 지키세요.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채소는 적양배추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쁜 양배추 정도로 생각하세요. 샐러드 가게에서나 보는 채소라고 여기시기도 하고요. 근데 콩팥 입장에서는 아주 실속 있는 채소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안전하고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양배추 반컵의 칼륨은 대략 150에서 180mg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이남량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륨 예산이 빠듯한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적양배추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신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JAASN 쪽 자료를 보면 안토시아닌 계열 성분이 신장 조직의 염증 경로를 억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생각나요. 크레아티닌이 1.8 정도였고 혈압도 약간 높았어요. 기존 반찬에서 시금치나물, 토마토를 자주 드시던 분이었는데 적양배추를 생으로 반컵 정도 주 4회 이상 바꾸고 다른 고칼륨 식품을 줄이셨어요. 6개월 뒤 수치가 1.6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약 조절, 수분 섭취, 염분 제한도 함께 했어요. 식단 하나만의 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치만 분명한 건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식탁이 바뀌었고 수치 흐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외래에서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준비법은 간단해요. 적양배추는 오래 익히지 마세요. 오래 볶거나 푹 끓이면 보라색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건 채 썰어서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소스는 짜지 않게 식초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쓰세요. 꼭 익혀야 한다면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찌는 정도가 좋아요. 색이 칙칙하게 죽기 시작하면 이미 오래 간 거예요. 여기서 갈립니다. 두 번째는 콜리플라워입니다. 맛이 심심해서 외면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화려한 채소는 아니에요. 근데 콩팥에는 꽤 고마운 채소예요.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콩팥 친화적인 채소로 자주 언급되고 인 함량이 낮고 칼륨 부담도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편입니다. 반컵 기준인이 대략 20mg대 수준이라서 인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겐 꽤 실용적이에요. 왜 인이 중요하냐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몸에 남기 쉬워지고 이게 오래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에 칼슘이 들러붙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혈관 위험도 올라갑니다. 콩팥병이 단순히 소변 문제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콜리플라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계열 성분도 들어있어서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부담은 적고 지켜주는 면은 있는 채소예요. 준비법도 어렵지 않아요. 잘게 잘라서 살짝 데친 뒤 물을 버리거나 올리브 오일을 아주 소량만 두르고 짧게 구워 드시면 됩니다. 볶음밥 하실 때 밥량을 조금 줄이고 콜리플라워를 섞어 넣는 방법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삶은 물은 다시 쓰지 않는 겁니다. 칼륨이 어느 정도 빠져나왔을 수 있으니까요. 버리셔야 해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극적인 식재료니까
콩팥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양념으로 쓰는 일반적인 양의 마늘은 칼륨과 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적절히 쓰면 장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혈압 조절과 염증 억제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성 콩팥병에서 고혈압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이기도 하고 진행을 빠르게 만드는 가속 페달이기도 해요.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사구체 안쪽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여과막이 더 빨리 닳습니다. 메타 분석들을 보면 마늘 섭취가 수축기 혈압을 평균 4에서 8미만 Hg 정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약을 대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식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도움이 쌓이면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쓰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너무 센 불에 오래 태우면 유효 성분이 줄고 위에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다진 마늘을 조리 마지막에 넣거나 으깬 뒤 5분 정도 두었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알리신 생성에 도움이 돼요. 대신 마늘 장아찌처럼 짠 형태는 주의하셔야 해요. 마늘은 좋지만 소금은 콩팥의 적이에요. 이건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받는 채소예요. 근데 외래에서 식단 짤 때 정말 자주 권하는 재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칼륨 부담이 비교적 높지 않고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소금을 줄이기 쉽거든요. 사실 콩팥병 식단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싱거움입니다. 맛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그때 양파가 큰 역할을 해요. 양파에는 퀘르세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와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나트륨을 줄이는 식단에서는 감칠맛이 부족해지는데 양파를 천천히 볶거나 찌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서 간을 덜 해도 먹기 편해집니다. 짠 반찬을 줄이고도 식사가 유지되면 그 자체가 혈압과 부종 관리에 도움이 돼요. 결국 콩팥도 덜 힘들어집니다. 준비법은 아주 현실적으로 가시면 돼요. 생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있으니까 얇게 썰어 물에 잠깐 담갔다가 샐러드에 조금 쓰시거나 국물 적은 볶음에 넣되 소금을 확 줄이세요. 양파의 목표는 많이 먹기가 아니라 소금 대신 맛을 채우기예요.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비교적 편해서 연세 있는 분들이 드시기 좋고 칼륨 부담도 시금치나 토마토 같은 채소에 비해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조리하기 편해요. 국, 볶음, 찜, 부침까지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된장, 고추장, 젓갈을 듬뿍 넣어서 짭짤하게 드시는 경우에요. 그러면 애호박의 장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애호박 자체는 콩팥 환자 식탁에서 꽤 유용한 재료예요. 수분감이 있고 부드럽고 양을 채우기 좋습니다. 식사량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은 낮출 수 있어요. 저는 식사 때 반찬 양이 너무 적어서 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애호박을 자주 권해요. 기름을 많이 쓰지 말고 마늘 조금과 양파로 맛을 내고 소금은 최소로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식이 오래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어요. 지금까지 채소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종류 못지않게 결과를 바꾸는 게 바로 준비법입니다. 많은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짧게만 말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준비법 하나로 같은 채소의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데치고 그 물은 버리는 방식이에요. 특히 칼륨이 약간 걱정되는 채소를 드실 때 도움이 됩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채소를 작게 썰면 표면적이 늘어나고 물에 담가두면 일부 칼륨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치거나 삶으면 추가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양배추처럼 생으로 먹는 장점이 큰 채소는 생으로 드시는 게 더 낫고요. 근데 감자, 고구마, 일부 잎채소 혹은 칼륨이 조금 신경 쓰이는 재료를 꼭 드셔야 할 때는 이 방식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얇게 썰거나 잘게 자른 뒤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충분한 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가 두세요. 중간에 물을 한 번 갈아주면 더 좋고요. 그러고 나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고 나온 물은 버리세요. 국이나 찌개에 다시 붓지 마세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칼륨 줄이려고 삶아놓고 그 물로 국 끓이면 의미가 거의 없어져요. 아까 줄인 걸 다시 마시는 셈이니까요. 이건 진짜 많이 봅니다. 또 하나, 생즙과 스무디는 끊으시고 씹어 드세요. 같은 채소라도 씹는 방식은 속도와 양을 조절해 줍니다. 과식을 막아주고 장도 덜 놀라고 칼륨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중에 씹기 힘들어서 갈아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는 잘게 썰어서 부드럽게 찌거나 무르게 익혀서 드시는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갈아 마시는 것과 부드럽게 익혀 먹는 건 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채소 하나 먹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맞아요. 처음엔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기준을 세워 놓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래에서 오래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하세요. 위험한 채소 3가지는 자주 안 먹고 안전한 채소 5가지를 번갈아 두고 짜지 않게 갈지 않고 필요하면 데치고 물 버리고 이것만 지키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현실적인 식탁 예시가 있어요. 아침에는 생채소 스무디 대신 적양배추 조금과 삶은 달걀, 싱겁게 만든 양파 무침이나 애호박 볶음, 점심에는 콜리플라워를 곁들인 밥, 짜지 않은 단백질 반찬, 저녁에는 마늘과 양파로 맛을 낸 애호박이나 양배추 반찬. 이렇게만 바꿔도 하루 칼륨과 나트륨 부담이 꽤 달라져요.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평범한 밥상이 오래 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었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크레아티닌이 1.9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린 스무디를 드셨고 점심에는 토마토와 바나나를 간식처럼 드셨어요. 처음엔 본인이 아주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보면 칼륨이 높게 나올 때가 반복됐고 피로감도 심했어요. 식단을 바꾸면서 스무디를 끊고 고칼륨 채소 빈도를 줄이고 적양배추, 콜리플라워, 애호박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8주 뒤 칼륨 수치가 안정됐고 6개월 뒤 크레아티닌 상승 속도도 둔해졌어요.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더 나빠지는 흐름이 멈췄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콩팥 관리는 빨리 좋아지기보다 더 빨리 나빠지지 않기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시면 마음도 좀 편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크레아티닌이 0.1만 내려가도 실망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만 유지돼도 불안해하세요. 근데 만성 콩팥병에서는 유지 자체가 성과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조용한 장기일수록 조용히 지키는 전략이 필요해요. 다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고칼륨 식품을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매일 반복하지 마세요. 둘째, 시금치, 근대, 비트 아몬드처럼 옥살산이 높은 식품은 자주, 많이,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습관을 끊으세요. 셋째, 그린 스무디와 채소즙은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넷째, 대안으로는 적양배추, 콜리플라워, 마늘, 양파, 애호박 같은 부담이 비교적 적고 실용적인 채소를 먼저 식탁에 올리세요. 다섯째, 필요할 때는 썰고 담그고 데치고 삶은 물은 버리세요. 이 준비법이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누가 좋다고 했다고 해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매일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의 내 콩팥에도 그대로 맞는 건 아니에요. 몸 상태가 바뀌면 건강식의 기준도 바뀝니다. 이걸 빨리 아시는 분이 더 오래 버팁니다. 반대로
좋다니까 계속 먹자 하고 밀어붙이면 조용히 수치가 나빠져요. 통증이 없어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부터 바꾸실 건 딱 3가지예요. 아침 스무디 끊기, 시금치 바나나 같은 고칼륨 조합 줄이기, 적양 배추나 콜리플라워 같은 안전한 채소를 냉장고에 먼저 넣어두기. 이 3가지가 시작입니다. 거창한 보조제보다 식탁이 먼저예요.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가 더 오래 갑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속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몇 달, 몇 년 지나가요. 근데 혈액검사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음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덜 오르도록, 칼륨이 덜 흔들리도록 오늘 식탁부터 바꾸셔야 해요. 바로 그 한 끼가 내일 수치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채소를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맞게 드셔야 해요. 그게 콩팥을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